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단원 마지막 강의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목차 이름들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 행정절차법에서도 가장 마지막 소목차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해서 오늘 나갈 거고요. 218쪽부터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약간 행정청의 행정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논점을 여러분들 주체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이 부분은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행정청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내 정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또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청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 정보통신 사업자라든가 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그런 개인 사업자들도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하나의 그 손님으로서 그런 개인정보 처리 관리자에게 요구한다는 그런 주체와 객체를 좀 반대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행정청 쪽이었다면 이제 지금 민원인 쪽이라는 생각으로, 또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 단원을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단원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앞의 내용들에 비해서도 우리 소목차 중에서도 행정절차법이 이 안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민원처리법 거의 잘 안 나왔죠.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는 좀 절차법보다는 좀 덜 나오지만 그래도 순서를 좀 정해보자면 절차법 다음에 행정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두 개가 좀 비둥비둥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민원처리법보다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주제로 여기 있는 조문들을 다 암기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무리 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된 조문들, 그죠? 한 번씩 나온 조문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낮고, 여러 번 나왔던 조문들, 그리고 판례들이 있다면 그 판례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좀 더 이렇게 긴장을 푸시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따 조문들에서도 새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판례랑 연결되는 조문들인데, 이 앞에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이런 개념들을 좀 모를 수는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헌법에서 이런 걸 좀 공부하는 논점이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권 뭐 이런 건 되게 헌법상 중요한 하나의 국민에게 주는 권리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도 개인이 자기와 관련되는 정보들 있죠.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놔라, 또는 그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없애주라, 바꿔주라, 이런 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법적 근거는 헌법에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보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이자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장 자체가 시험 객관식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안 나와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그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해놨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 목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호 대상 이따가도 자세히 볼 건데요. 개인정보 보호 결정권의 보호 대상은 쭉쭉 가다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생활이 형성이 됐다거나, 이제 사적이 아니라 공적 생활, 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뭐 생성됐다는 그런 정보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미 공개된 정보도 여기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개인정보 대상이다라는 아주 쉬운 판례를 있고, 여러분들 교과서 밑에 페이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부분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밑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그 고객 입장에서 그 쇼핑몰 관리자, 정보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자, 용어의 정의 규정이 또 2조에 나와 있죠. 자,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개인정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객관식에서 간혹 나옵니다.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 법인은 포함이 안 되고요. 또 사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인이나 돌아가신 분의 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에 간혹 나와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고요. 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역시나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단어 자체들, 이 문구 자체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판례가 그래도 한 번 더 나오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난다면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것도 포함이고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또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지문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거. 또 많은 양의 트위터 정보처럼 개인정보와 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 혼재된 경우,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터 나오면 이건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나온 적 있어, 한 번. 자, 그리고 감옥 또는 남옥 제1호의 2에 따라서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의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이제 가명 정보라고, 그 가명 정보 뜻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여러분들 가명이 뭔지 알죠? 닉네임 쓰는 게 가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게 바로 가명 처리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가명 처리의 뜻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고, 사실 이런 정보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사령이나 기록형은 가명 처리, 가명 정보 처리 그러면 그 의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명 처리는 그렇지, 우리가 닉네임을 쓰면 그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추가 정보, 즉 닉네임을 입력을 하면 그 사이트에서 그 닉네임의 아이디라던가 그 개인정보를 또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휴대폰 인증을 하죠. 그런 특정한 다른 추가 정보들이랑 같이 결합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게 바로 가명 처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가서 옷을 산다. 그 쇼핑몰에서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있죠? 보통 이제 사장님이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직원은 그 처리자에 의해서 고용된 하나의 직원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요. 법인, 일반 회사들 또는 단체 및 개인들도 다 말한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이제 이 법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단체, 개인들도 다 이 법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쭉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원칙들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럼 쇼핑몰 사장님은 또는 공공기관에서 내 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사장님은 장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읽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 정도 정보로 그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데
자기가 괜히 심심하거나 또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던가 개인정보를 알 목적으로 굳이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것까지는 수집하지 마라 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당연히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해야 되고요.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 줘야겠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본 원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으로, 혹시 익명으로 좀 부족하면 가명으로 처리되도록 순서를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이유 자체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러한 개인들이 피해를 막는 걸 막기 위해 피해를 입게 되는 걸 막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개인정보를 실명이 아니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서 업무가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라 이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나중에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중에서도 뭐가 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안전하죠? 익명이겠죠. 그렇죠? 익명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익명 게시판 생각하면 글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익명으로 돼 있지 이 사람의 닉네임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가능하면 최고. 그 다음 익명이 좀 그러면 가명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라. 닉네임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실명으로 쭉쭉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정보 주체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이름이 뭐였어요? 개인정보 처리자.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 여기는 이제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정보 주체. 내가 내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정보의 주체 입장에서 공부하시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정보 주체는 다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고 해서 읽어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오는 거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 없애달라 이거죠.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위원회라는 게 나오는데 이따가 자세히 볼 겁니다. 보호위원회. 여기서는 그냥 이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구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기본 계획이 있고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계획 배우셨을 때도 기본 계획이 좀 더 큰 틀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고 시행 계획은 좀 더 세부적인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그 아래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와 관련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다는 적어도 이 법에 의해서는 법의 한정에서는 더 위에서 더 큰 계획을 짠다. 그래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주체가 누군지만 여기서 구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도 이제 표준 지침이 있을 수 있겠죠. 표준 지침이 있고 이제 개별 지침이 있다면 당연히 표준 지침은 역시나 보호위원회가 주체가 되고요. 밑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반적인 지침을 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보호위원회는 원래 이 조항 자체가 예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 지침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위원회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은 보호위원회가 이런 표준 지침을 만들고 권장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옛날 그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옛날부터 이 공부를 해왔던 1, 2년 전부터 개정되기 전부터 공부를 했을 때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지 올해 처음으로 공부한다면 그냥 보호위원회가 표준 지침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조문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1호부터 쭉쭉 나오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당연히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판례 하나 볼게요. 최신 기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법조인들 한 명 한 명의 개인 정보를 좀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유료 사이트로서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고 유료 회원에게 그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로펌에서 재직하고 있는지, 어느 검찰청에 있는지 이런 걸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어떤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개인 정보를 따로 병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니까 유료 회원이었겠죠. 그 사람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병이라는 그 대학 교수님이 이거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원래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했잖아요. 동의도 안 했는데 이 개인정보 처리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갑 주식회사가 되겠죠.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본인의 정보가 갑 주식회사에게 자, 정보 드릴게요, 동의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누구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다 알 수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단순히 개인정보가 공개됐다고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플러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죠?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단순히 누군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왜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만 가면 그 사람이 어디 대학을 다녔는지, 과거에 어떤 직장이 있었는지 이런 게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이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를 할 때에는 그 갑 주식회사가 그렇게 했겠죠. 그럴 때는 이 병의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병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누가? 그 갑 회사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혹시 시험에 나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플러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봐주겠다고 아예 판결문이 힌트를 쭉쭉 주고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여러분들이 스토리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은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떨 때는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할 수 있다. 어쩔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여기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그 나머지 애들이 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제 5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112나 119에 신고를 했을 때 내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을이 있었는데 을이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실종 신고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갑의 동의 없이도 을이 가족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갑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 추적이라던가 신용카드 그런 정보 내역 등을 그 관련 행정청이 경찰이나 119 구급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조문이 바로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실 거예요. 나머지도 쭉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직에서 갖고 이런 조문들을 굳이, 그렇죠? 여기도 국회직이잖아요. 굳이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 조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조문이 있는지 여부를 아는지 이렇게 시험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기존에 기출된 내용들의 좀 트렌드를 좀 보시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네 라고 하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일반 지방직, 국가직, 구급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좀 컬러화되어 있는 애들, 기출이 좀 여러 번 된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내가
나중에 혹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에 걸렸다. 그랬을 때,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본 일반 원칙에도 해당하고,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했는데, 그 정보 주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굳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도 아닌 불필요한 정보도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아닌데요? 저 이거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수집한 겁니다. 라고 입증 책임 당연히 누가 진다? 개인정보 처리자, 그 회사 사장이 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누구에게 입증 부담이 있는지가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에서 필요한 정보들, 뭐 택배를 받기 위해서 주소도 쓰고 뭐뭐 하다가 갑자기 뭐 좋아하는 컬러는 무엇인지, 다음에 혹시 우리가 마케팅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 홍보 문자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했을 때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에 체크하면 되는데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끔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조항이고, 혹시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내가 이 문자 마케팅을 안 받는다면 그 옷을 못 사게 한 사이트가 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 돼요. 자,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당연히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동의만 있다면 당연히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자, 정보 주체가 그래요, 내 정보 A라는 회사한테 줬는데 그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내 정보를 넘기겠대. 내가 동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동의 없이 넘기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동의가 없을 때에도 이런 이유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돈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야겠죠. 핸드폰 통화를 한 달 동안 사용한 거에 대해서 통신료를 내야겠죠. 통신료를 안 냈을 때 통신료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로 내게 해야겠죠. 그럴 때 이런 조문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조문들을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건 동의를 받았다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이게 대표적인 두 개거든요. 근데 밑에는 뭐 특별히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사실 또 나올 만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제3자 제공입니다. 그랬을 때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개념 하나가 있고요. 이따가 우리 225쪽에서 제26조에서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 역시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거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17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는 보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경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수증에다가 이제 우리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면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 정보는 경품에 응모하면서 사용하되 제3자, 보통 이제 보험이라든가 여행사 같은 데 옛날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3자에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물론 이제 동의를 여러분들이 잘 안 보고 보통 했겠죠. 말 그대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뭐 100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입니다. 17조. 근데 이따가 26조에서 업무 처리 위탁. 위탁은 다른 회사한테 여러분들의 정보를 동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관련 업무를 다 하기 힘드니까 그 아까 마트로 한정하면 마트 안에서 그 밑에
여러분들한테 그 나중에 경품을 준다거나 이제 추첨을 하려면 그런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라든가 아니면 안에 자체적으로 그 부서 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업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경품이라면 경품 추첨이라든가 경품 배송이라는 그 목적 내에서만 제3자에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17조에서 말하는 정보 제공하는 제3자와 제공을 이제 받는 거죠. 아까 말하면 여행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제3자가 되는 거고, 26조에서 말하는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 이제 수탁자가 정보를 받는 거죠. 그 수탁자와 방금 봤던 제3자가 동일한 입장일까요? 아니죠. 왜냐? 17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돈 주고 사가지고 본인 회사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활용하려는 사람이고요. 이 26조에서 말하는 제3자, 정보를 위탁하면 이제 수탁자 받을 수죠. 수탁자는 그냥 그 사람이 업무 지시한 거를 그냥 엑셀에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은 그냥 여러분들은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서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다. 그죠? 돈 주고 팔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면 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거다. 경품, 아까 마트에서 경품이면 그 경품 관련된 업무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방금 우리 17조에 나와 있는 그 제3자는 이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와 제3자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6조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은 다른 사람이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문에 방금 왜 다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것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와서 이 판례를 봤을 때 굳이 기본 강의를 다 방금 이 부분들을 5분 정도 되는 걸 찾아볼 필요 없이 결론만 암기하시면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혹시 나오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쭉쭉 보시면 되고요. 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당연히 이용이나 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 외에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1항이고요. 자, 2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 개인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특별히 몇 개만 보자면 당연히 동의 얻으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붙으면 거의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사호가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호가 뭐였냐면 예전에는요,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만들어서 준다면은 그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서 이럴 때에도 줄 수 있다. 그리고 변형할 수 있다. 목적 외의 범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틀리는 겁니다. 키워드 뭐예요?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개인 형태를 만들었다면, 개인정보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는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조항이 당연히 있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제공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데 예외가 뭐다? 별도 동의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9조에서 그냥 이 정의 같은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앞에서 봤던 내용이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 밑에 20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21조도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동의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구분 동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등을 위해서 그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나중에 그 문제가 됐을 때, 소송이 됐을 때 그 입증 책임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 그래서 사실 이 개인정보법에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다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까도 우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거 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수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정보 동의 필요하냐 안 하냐를 구분했죠. 누가 구분했어요? 이 사람이 구분했잖아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도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화 서비스 제공 금지 참고하시고요. 자,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당연히 법정 대리인, 보통 부모입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그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그 아이에게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부모님이 누군지, 부모님 연락처가 뭔지는 이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아직 부모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 자체는 최소한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애한테 물어보면 된다. 사실 이러한 조문이 없으면 그 애한테 뭐든지 직접 물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애한테 물어볼 게 없으면 그 애 부모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몰라요. 그 업무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또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좀 발음이 뭉개지고 있는데 다시 정리를 좀 잘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제한과 관련돼 있어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민감정보, 말 그대로 상당히 유출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정보겠죠. 사상, 신념, 노조, 정당의 가입 사실, 탈퇴 사실,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바로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민감정보를 일단 처리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당연히 동의를 받는데 이럴 때는 별도의 동의. 왜냐하면 민감정보니까 일반 동의라고 볼 수 없고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내가 처리할게 라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법령에서도 단순히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도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도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공무원분들은 기출된 것들 한 번씩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고 좀 트렌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라 그래서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는 특별한 경우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까지는 보통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근데 뒤에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이런 이유가 없으면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뭐 어떨 때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감사원 규칙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을 위해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영상정보처리기 CCTV입니다.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CCTV는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개된 장소에는 당연히 설치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가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은 가게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범죄 예방, 이제 절도 같은 것 또는 화재 및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보통은 설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예쁜 사람이 들어왔는지, 잘생긴 사람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CCTV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또 교통 단속도 들어가 있고요. 교통 정보 수집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목욕탕, 화장실, 발안실은 여러분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탈의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 운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교도소, 정신보건실, 정신병원 있죠. 이런 데는 법령에 근거해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그때는 목욕탕이나 이런 탈의실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CCTV를 단순히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안내판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가게 가면은 보통은 다 CCTV 근처에 조그맣게 다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의해서만 딱 고정 설치를 해 놔야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조작하거나, 그죠? 얼굴을 확대한다거나 또 다른 곳을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를 삐삐 조정해가지고 본다거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재라든가 범죄 예방, 뭐 절도 예방을 위해서 그냥 CCTV를 설치하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 내용을 하고 있는지 녹음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26조 밑에 내용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서도 이것만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는 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한번 국회에서 나온 적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쭉쭉 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특례 중에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관련 조항을 위반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를 해버렸다. 좀 가명정보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명으로 끝나지 않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를 처리해버렸다. 그럼 이제 가명을 이용한 정보여야 되는데 그걸 위반한 거죠. 그럴 때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9조부터 31조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또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그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방법, 보유 기간 등은 당연히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게 되면 누구한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역시 보호 인증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영향평가도 여러분들이 요것만 국회직 준비하신다면 요것만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자, 개인정보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해당 정보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이버라든가 또 예전에 뭐 옥션 지마켓 관련돼서 개인정보가 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오죠. 다 이런 이유에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자, 유출된 개인정보가 뭔지, 유출된 시점이 뭐고 왜 유출이 됐는지 그 경위, 그리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유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의 주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또 동일한 비밀번호를 한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 가서 바꾸세요.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렇죠? 이런 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항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대통령령은 이제 1000명, 대규모입니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신고까지도, 개인한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의 신고까지도 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되거나 도난, 유출, 위조, 변조됐을 때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아주 큰 과징금 액수죠. 왜냐?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 5억 원 가지고 또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고요. 자, 개인의 권리 보장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열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내가 원하는 내 정보를 열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청 같은 데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한테?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험에는 만약에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A 또는 B라고 보시면 돼요. 자, 35조 사항까지도 참고하시고요.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보 주체로서 내 정보를 정정해달라, 삭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삭제는 요구할 수 없다라는 조문 단서 내용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7조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권리 행사의 방법 절차에 이제 대리인의 당연히 내가 열람하는 거, 삭제해달라 하는 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7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 개인정보 처리자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 개인정보가 털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사장이 쇼핑몰 사이트의 사장이 제가 이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라는 걸 입증한다면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보통은 입증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보통 이런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그 회사를 상대로, 쇼핑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요.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입증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을 받기가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이 사람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된 게 원인이 돼서 내 피해액이 결과가 1억이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도 입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일반 경과실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팔아먹었다. 이랬을 때에는 법원은 그 개인이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손해배상은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에 한정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몇 배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은. 근데 그걸 좀 따라 하나의 제도인데 손해액의 3배를 안 넘는다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 원래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최대 액수인데 이 조항에 의해서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태를 야기했다. 그러면은 3,000만 원이 안 되게끔 2,999만 원의 손해배상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조항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법정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랑 징벌적 손해배상을 외에 법정 손해배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해야 될 게 많다 했죠. 손해액이 얼마인지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된 것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내 개인정보가 그냥 털렸다고 해서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만약에 내 개인정보가 털려가지고 내 은행에 있던 돈이 100만 원 있었는데 그냥 100만 원이 고스란히 나갔다. 그럼 쉬워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쇼핑몰에 제공했던 개인정보 가지고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나는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는데 유출돼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정 손해는 원고 측이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 안 해도 관련 법률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증을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이런 조문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바로 법정 손해배상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여기는 고의나 중과실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죠. 과실은 실수거든요. 중과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너가 실수라고 하기는 그냥 고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 고의나 과실, 고의나 중과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고의나 과실.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4.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 중간에 한번 시험에 나온 게 있으면 관련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트렌드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236쪽으로 넘어오시고요. 개인정보 보호기구,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보호위원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무총리로 법이 바뀌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국무총리로 좀 상격이 됐죠. 근데 여기는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고요.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지금은 그냥 국무총리로 둘 다 바뀌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쭉쭉 넘어갑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숫자 문제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쭉쭉 넘어와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인 직종에 속하는 공무원이에요. 정치적인 직종. 그래서 보통 장관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장관을 임명하죠. 그래서 그 장관이 대표적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총 6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위원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밑에 이런 보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게 뭔 소리냐면 9명이 있다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럴 때 회의를 하자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회의가 의미 있게 개최가 되려면 9명 중에서 과반수, 즉 절반 이상이 출석을 일단 해야 돼요. 근데 9명이 총 정원인데 3명만 출석했다. 그럼 그건 회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의가 보통 그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헌법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회의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몇 분의 몇 이게 좀 나눠지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모임은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지 회의가 개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지 어떤 의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9명 기준으로 5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럼 일단 5명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할 수 있죠. 그리고 OX 무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5가 채택이 되려면 5명 중에 절반 이상인 3명 이상이 OK를 해야지 그 의안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명 중에 2명만 찬성을 했다. 그럼 그 의안은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석이 되고 의결을 한다. 이거는 이따가도 똑같이 또 나올 겁니다. 보통 이런 게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보호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위원회. 이거는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분쟁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하나의 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위원장을 한 명을 포함해서 20명 위원회 내부 20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우리 보호위원회는 9명이었죠.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한 번씩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12년도에 10년 전이죠. 한 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위촉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분쟁위원회를 위촉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법에 있어서는 그냥 상위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쟁위원회의 위원 역시도 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촉을 한다는 거죠. 위촉하는 위촉위원, 그죠? 그리고 위촉위원 말고는 당연직 위원이라 그래서 여기서 먼저 봤어야 되네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인데요. 그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촉한다. 그럼 나머지 당연직 위원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위촉직과 당연직. 위촉직은 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자, 위원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그쵸?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 일반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도 다 이렇게 위촉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권한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임기가 2년이고요. 1차에 하나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3년, 6년이랑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건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분쟁 조정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너무 쉬운 내용이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나머지 쭉쭉 넘어오다가 만약에 분쟁조정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서류를 만들겠죠. 이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거의 재판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돼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 소송을 보통 제기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집단 분쟁 조정이 나와요. 단순 방금까지는 개인이 몇 명 안 되는 개인이라든가 또 개인이 분쟁과 관련돼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면 이거는 다수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집단 분쟁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절차의 죄라 그래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냥 조문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쭉쭉 가다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여러 사람의 정보 주체 중 일부의 정보 주체가 만약에 뭐 1000명이 관련돼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집단 분쟁 조정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집단 분쟁 조정위원회든지 아니면 분쟁 조정위원회든지 이거는 소송까지는 안 가고 이 행정 내부적인 기관 내에서 해결되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냐? 이제 우린 공공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그 한 명만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 주체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더 이상 처리 안 하고 나머지는 계속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시험에서 만약에 정보 주체 중 일부가 한 명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더 이상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법원에 사건을 넘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에요. 지금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하나의 공공기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권리 침해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요 내용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요 세 가지가 다 요건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 단체 중에서도 첫 번째 권익 중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정관에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단체의 정회원 수 어느 단체 소비자 단체의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에 3년이 지났어야 돼요. 2년 정도 된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앞에서 봤던 소비자 단체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소송 대리인의 선임. 우리가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반드시 원고가 소송을 원하는 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단순히 본인들끼리 대표자를 이렇게 그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표자로 소송을 하게 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진행이 힘들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해야 된다라는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소송 허가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왜냐? 방금 그런 소비자 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자기들의 그런 요건이 맞는지를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소송 허가를 법원에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단체 소송을 허가를 했다 또는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즉시 항고라는 네 글자를 기억하세요. 즉시 항고로 내가 불복을 하는 겁니다. 보통 소송의 결과는 불복하고자 하면 항소라고 표현하죠. 항소. 그죠? 항소, 상고를 보통 항소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결정, 재판까지는 아니고 그런 법원에서 하는 재판보다 좀 작은 중간중간 절차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항고, 즉시 항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즉시 항고와 항고는 또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보통 공부를 하는 거지 행정법에서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즉시 항고 네 글자, 그렇죠?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역시나 확정 판결 효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해가지고 단체 소송에 관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내용을 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내용이 두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단체 소송의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법률의 조문이 하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보칙 내용 역시 기출 표시 위주로만 쭉쭉 보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금지 행위에서도 너무 쉬운 건데 간혹 나와요.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누설의 뜻이 한 번씩 나옵니다. 누설이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 행위가 바로 누설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1시간 정도 딱 됐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원 마무리가 되고요. 3단원은 공부를 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에도 또는 나중에 회독을 여러분들 혼자 할 때에도 다른 단원들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넘어가고 나중에 OX 문제집을 위주로 또 회독을 넘어갈 건데, 그때 OX 문제집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기본서 회독을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벌써 3단원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3단원이 절반보다 더 많아요, 페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4단원, 5단원, 6단원 해서 기본 강의 1순환이 벌써 끝난다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해 오셨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복습도 잘 해주시고 나머지도 강의들도 임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